굉장히 좀 뻘쭘하실 텐데 여기가 저희 항상 올라올 때만 느끼지만 마치 교수형 때 같은 앵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면을 좀 봐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에 계신 카메라 기자님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약간 왼쪽 문 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지를 따봉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조금 더 앞으로 따봉을 해주시죠. 네. 자, 이번에 가운데로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 네. 그리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 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자, 다시 가운데.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중계할 거니까 투샷을 좀 해야 돼서 잠시만. 앉아서. 자, 먼저 와주신 그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해설위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설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직은 어색한데요. 하지만 월드컵이 전 세계 축제인 만큼 저 역시도 그 한 부분으로서 경기를 즐기고 싶고요, 대회를 즐기고 싶고 또 많은 한국 팬 여러분들께서도 월드컵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저 역시도 기대하고 또 그럴 수 있게 좋은 해설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좋은 해설로 더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개막이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명단을 얼마 전에 신태용 감독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퍼센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정환 해설위원과 이영표 해설위원이 얘기한 퍼센티지를 봤는데요. 저 역시도 이 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50%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언제나 이변이 일어났었고 또 그 이변을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얼마나 우리 팀이 남은 기간 준비를 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월드컵에서 박지성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었을 때는 사실 성적들도 거의 다 좀 괜찮았었습니다. 2002년에 4강, 또 2006년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로 1승 1무 1패로 16강에 가지 못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원정 16강을 했었는데 2014년에는 또 처음으로 좀 아쉬운 월드컵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일단 최종 예선을 통해서 대표팀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대표팀에 대한 성적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선수에게 조금 더 경기를 즐겁게, 대회를 즐겁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또 월드컵에 참여한 팀들마다 월드컵에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큰 기쁨이고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대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모두 발휘하고 또 즐겁게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들의 질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로 탈압박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마이크 하나라서 죄송합니다.
예, 저 연합뉴스 TV의 성승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해설위원 맡으신 거 축하드리고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보시는 신태영호, 그러니까 28명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관전 포인트. 뭐 일단은 지난 3월 평가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패스를 추구하는 경기를 했었고 또 이번에 부상으로 인해서 엔트리가 좀 바뀐 부분이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지금 상황에서 그 플랜 B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어졌던 어떤 수비 조직력인 부분에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아쉬우신지 선수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를 좀 주목해볼 만하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선수. 아직 완전한 최종 명단은 아닙니다만. 글쎄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올 시즌에 최근 6개월, 1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손흥민 선수는 단연 주목받을 선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져게 할 만한 능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또 그런 만큼 손흥민 선수도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4년 전과 또 지금의 손흥민 선수와의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성 위원이 생각하시기에 선수 시절에 거의 같은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분 다 활약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와 박지성 해설의 선수 시절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일단 기록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랑. 예. 뭐 일단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기가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또 유럽을 상대로 또 최고의 무대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를 한국 선수들이 갖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이번 대표팀에서 그런 선수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팀에는 큰 무기이자 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구에 관한 좀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계에 관한 질문은 제가 알기로 앞으로 4차례 평가전이 남았는데 SBS가 순서에 의해서 중계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비공개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실전 없이 바로 월드컵에 투입되는 셈인데요. 박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축구에서도 뭐 실전과 훈련은 천지 차이인데 좀 어떻게 극복이랄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축구에 관한 질문은 우리나라 16강에 가려면 수비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11명 전원의 수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전문가들이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은 쉽지만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박 의원께서 선수 시절 했던 경험 되돌아보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구현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당연히 실전이랑 연습이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처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주 잠깐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던 부분이 아마 그 전에 연습 경기 같은 부분을 해설이 없이 월드컵으로 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에 조금 의무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또 연습이 많다면 충분히 그런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걸 덜 하고 연습대로 본 실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많이 할 생각이고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는 부분들이 또 아무래도 많은 해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해설위원과 2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했었고 또 JS컵이라는 그 유소년 대회를 할 때도 같이 좀 오프닝도 하면서 축구 얘기도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할 때 그렇게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구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어지간하면 큰 상황들을 워낙 많이 겪어서 그런지 크게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밀라노에서는 저나 박문성 의원이 이렇게 작은 실수를 하면 중계에서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실수는 사실 아니었고 강원성의 실수였는데 그걸 많이 고쳐주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국가대표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를 하는 부담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은 실전과 거의 똑같은 환경들을 한 3가지 정도 조성을 해서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만든 레시피라 공개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월드컵 개막전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 평가점 차례가 안 맞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이 네, 그 16, 예. 그 수비조직이라고 수비조직. 말씀하셨는데, 뭐, 일단은 부상 선수도 있고, 또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나, 신태영 감독님이 추구하는 팀으로서 훈련을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 자기가 원하는 수비 조직력을 선수에게 심어줄 수 있느냐, 그동안 신태영 감독님이 맡고 나서부터 얼마나 선수에게 자기가 어떤 수비 전술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 나갈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소통을 해왔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프로선수고 또 다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스스로가 그 부분을 잘 인지만 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팀으로서 연습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팀 분석을 통해서 우리 팀에게 그 팀에게 맞는 수비 전술을 얼마만큼 잘 짜고 그걸 경기장에서 보여주느냐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합뉴스의 이동철입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이영표 해설위원과 안정환 해설위원과 경쟁을 입담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도전자의 입장일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이기 때문에 시청률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을 테고 도전자로서 어떤 부분에 해설위원으로서 이 장점을 보여주실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은 자신 있다 해설로서 나의 이런 장점을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승우 선수가 이번 최연소로 발탁이 됐는데 이승우 선수 발탁에 대한 기대감이나 박지성 위원의 생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헷갈리네요. 안정환, 예. 이영표 해설위원 도전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신지? 방송국 입장에서 당연히 시청률을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분명 사실이고요.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한국 팬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해설을 들을 수 있겠구나. 각자 선수 생활을 다르게 해왔고 또 다른 위치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각자 보는 축구의 관점이 다르고 또 그거를 자기의 생각을 토대로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그런 선수가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팬들에게 좀 더 다양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또 다른 거는 지도자로 제가 계속해서 선수 이후에 이어나갈 것이 아닌 것을 이미 밝혔었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배성재 캐스터가 저를 설득할 때 얘기했던 부분의 한 부분이 이제 지도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축구 철학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공유할 수 없기에 그렇다면 해설을 통해서 그동안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어떻게 축구를 했고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축구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팬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도 팬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번에 제가 해설을 하는 이유 중에 한 이유일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좀 더 팬들에게 제가 이런 축구를 원했었고 저는 이런 축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이 다른 해설위원과는 또 다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섭외를 할 때 한국 축구가 지금 또 영웅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감독 아니면 해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해설을 고르겠다라고 해가지고 해설을 하기로 했고 시청률 경쟁은 사실 저희 SBS의 몫이니까요. 박지성이라는 인물은 사실 또 국민 레전드인데 저희가 시청률 경쟁의 최전방에 세우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한국 축구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우리 채널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포장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저희 SBS 해설자의 느낌보다는 그냥
이번 월드컵 해설자의 느낌으로 함께 하시게 됐고요. 또 본인만의 장점은 어떤 걸 무기로 생각하고 계신지? 글쎄요, 뭐, 제가 해설을 한다고 했을 때 때문에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해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중독성 있는 후렴구입니다. 때문에가. 그리고 저희가 리허설을 하기 전에 박지성 해설위원이 최근 몇 년 동안 은퇴한 다음에 한 인터뷰를 보면 사실 때문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리허설을 하니까 또 마치 2002년처럼 많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리허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서 이미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이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일단 뭐 아직 최종 명단은 아니지만 뭐 일단 28명 안에 들어서 대표팀에 같이 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에게도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살에 아주 당돌한 선수가 들어와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또 같이 연습 경기를 뛰다 보면은 충분히 다른 선수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될 거고 또 팀의 어떤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수 개인으로서도 첫 성인 무대, 성인 대표팀에 발탁이 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갖는 기대가 또 그걸 통해서 스스로 또 대표팀 안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최종 발표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 훈련을 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U20 월드컵 때도 이제 그때 함께 수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선수. 개인 기량이죠. 뭐 일단 기술적으로 스피드도 상당히 뛰어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 대표팀에서 갖고 있는 선수 그런 특징을 찾으라 그러면 정말 손가락 안에 꼽기 때문에 자기만의 확실한 색깔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승우 선수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동아일보 정희철 기자라고 하는데요. 기성용 선수가 얼마 전에 캐파 인터뷰에서 예전에 주장이었던 박지성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주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지 궁금하고 어제 멕시코 명단 발표됐는데 예전에 현역 때 같은 팀에 있었던 치차리토 에르난데스 선수가 예비 명단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최종까지 승선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선수를 막으려면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지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에서 주장의 역할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저도 대표팀에서 제가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대표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들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대표팀에 몸담았을 때 주장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했고 또 그 선수의 장점들을 어떻게 흡수할까. 제가 그 선수를 대체로 똑같이 주장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격도 다르고 또 각 선수마다 특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기성용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조언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스스로 경험하고 또 스스로 봐왔던 그 주장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성용 선수는 이미 주장으로서 대표팀에서 보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대표팀이 좋았을 때 2차 예선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최종에서 대표팀이 안 좋았던 모습들까지 같이 주장을 통해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좋았던 시절과 안 좋았던 시절의 경험을 아마 기성용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치르는 데 있어서 주장으로서 아마 큰 자산이고 또 그걸 토대로 좋은 주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조언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때문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주장의 역할이라는 건. 아무래도 정말 그 월드컵에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아마 그냥 다른 평가전이나 다른 대회를 준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기에 네. 저희 역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있었기에. 치차리토는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맨유에서 같이 뛸 때 어시스트도 해주고 큰 경기를 같이 많이 뛰었었는데
치차리토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문전 앞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얼마나 그 선수를 잘 막느냐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당히 침투 능력이 좋고 움직임이 뛰어난 선수라서 단지 어떤 한 선수가 이 선수를 마크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수비진 전체가 그 선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이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끝까지 눈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피지컬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강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큰 걱정을 하진 않지만 문전 앞에서의 움직임을 가장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평가전 최근에 치른 것들을 쭉 보셨는데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차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우리가 뭐 2000년에 들어와서 항상 좋았던 월드컵도 2차전이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결과가 한 번도 2차전은 이긴 적이 없고. 뭐 제가 지난 3월에 대한 평가전을 봤을 때는 저희랑 경기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3백을 쓰지만 4백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쓰고 또 3톱을 쓰는 어떻게 보면은 3백을 쓰면서 그렇게까지 약간 공격적인 위치로 3백을 쓰는 팀들은 지금 세계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포메이션을 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압박의 강도라든지 압박의 거친 그런 어떤 강도라든지 또 스피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아마 멕시코전에서는 가장 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 뚫어낼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승무패 중에 가능성은 어느 쪽이 제일 높을까요? 멕시코전이. 글쎄요, 아마 승무패로 가능성이 가장 큰다. 뭐 제 어떤 바램도 들어간다면 아마 바람까지. 1무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황덕윤 기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설하는 게 말을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부인분 김민재 아나운서가 뭐 특별히 조언을 따로 해주신 게 있나요? 특별히 조언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제가 리허설하는 걸 조금 들어서 그걸 했는데 생각합니다라는 말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뭐 이제 팬들은 제 생각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더 듣기 좋을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줬고요.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가 있어서 아주 제가 연습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도 D-30 프로토콜을 짜가지고 박지성 해설위원의 그 단계, 해처리, 레어, 하이브 단계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레시피로 만든 것인데 오랫동안 이제 10년 넘게 국가대표 주장 또 이제 은퇴한 레전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어려운 질문에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타락하는 버릇이 생겨서 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또 뭐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공식이 있었지만 이번 해설에서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 질문이 어떤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듣기 좋으실 겁니다. 또 그리고 박지성 해설위원 어떤 말투보다 이번에 해설을 할 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건 이 큰 무대를 많이 경험했을 때 우러나오는 그 순간적인 판단력, 그게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거기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아니지만 판단을 시청자들에게 빨리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BS 스포츠 이은혜 기자입니다. 현역 시절에 사실 한국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악플에도 시달리셨고 대표 선수 시절에는 정말 많은 부담감하고도 싸우셨는데 지금 신채영 감독님은 우리 러시아 대표팀이 팀으로서는 어차피 3패다. 그리고 수비수들이나 이제 주요 에이스들은 되게 많은 큰 부담의 1위를 위해서 선수들 개인에 대한 비난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 선수 시절을 생각했을 때 국가대표로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갈 때 선수로서 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나갈 수 있는지 선수들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마도 그 시절에도 아마 이렇게까지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었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미디어의 변화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것 역시도 선수들이 극복해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지 또 스스로의 기량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신감이 떨어진 걸 억지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수 스스로가 훈련에 임할 때나 또 이번에 월드컵 전에 평가전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기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 그 평가전에서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경기 결과의 어떤 부분들이 좋다면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들 프로 선수고 결과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이 되어지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수 스스로가 극복하고 보여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데일리 투모로우의 김성 기자입니다. 아침에 이영표 해설위원께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결승에서 붙을 확률이 높다고 이번에 말씀하신 기사를 읽고 왔는데요. 이제 저는 박승화성 위원께서는 어느 팀이 좀 결승에 올라갈 확률이 높을 팀이라고 점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해설위원에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축구 팬으로서. 일단 4강 후보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네. 4강 후보. 글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4강 후보 4팀을 고르라는 말이죠. 네네. 일단 브라질, 독일, 일단 독일이 올라가니까 16강 남은 한 자리네요. 우리 조에서는. 그렇죠. 네. 독일과 우리나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요. 프랑스. 그리고 한 팀은 이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한 자리 정도는 언제나 깜짝 놀랄 팀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결승에서는 어떤 팀이 만날 것 같습니까? 브라질, 독일, 프랑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네요. 4강 결승 우승팀을 마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일단 결승에 올라가는 팀. 글쎄, 일단 저는 브라질을 우승 후보로 보기 때문에 네. 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겠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과연 얼마나 회복해서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브라질을 놓고 싶고요. 네. 그 다른 것은 이제 앞으로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과연 어떤 팀들이 16강, 8강에서 붙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랑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음표 팀은 결승까지는 힘들까요? 4강 정도까지는 힘들지만? 아니요, 물음표 팀도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4강으로 이렇게 세 팀과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네, 앞으로 그 월드컵 개막 전까지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제가 이제 또 맨유 엠바서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일본에 또 가야 하고요. 또 그리고 다시 런던에 가서 또 연습을 하다가 6월 초에 다시 한국에서 귀국을 해서 이제 마지막 연습을 갖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런던에 들려서 제 가족들을 보고 이제 러시아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엠버서더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있어서 그 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리허설에 집중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또 영국에 있을 때는 제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같이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전 경기 투입할 기회가 없어서 리허설을 거의 실전처럼 하는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아까부터 뒤에 숨 쉬셨고요. 대표팀 관련돼서 얘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이청용 선수 발탁이 됐고 아직 뭐 최종 엔트리는 아니지만
8년 전에 박지성 위원처럼 이번 이제 세 번째 3회 연속으로 월드컵 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를 국내에서 그리고 현지에서 바라보는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못 뛴 것도 있고 또 반면에 현지에서는 또 꾸준히 엔트리에 들면서 어느 정도 몸을 유지했다라는 그 얘기도 있는데 현지에서 이청용 선수랑 또 종종 이렇게 보시면서 대화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지성 위원께서 보시는 현재 이청용 선수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또 우리 대표팀이 이번 이청용 선수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어떻게 좀 살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에 사실 좋은 팀에는 있지만 출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청용 선수 일단 현재 예비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네, 뭐 이번 기본적으로 뭐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그 선수가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뭐 당연히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23명의 명단을 꾸렸을 때 과연 모든 선수가 다 월드컵에 출전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과연 16명, 17명 정도의 선수가 아마 경기에 참가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에 신태용 감독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책임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청용 선수가 월드컵을 2번에 참가했다는 부분, 또 프리미어리그를 경험을 하고 또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은 분명 대표팀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뭐 단지 경기에 뛰는 선수, 안 떠나는 선수를 떠나서 어린 선수에게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자신감, 그로 인해서 자기가 부담감을 좀 더 떨쳐버리고 경기장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어떤 단지 경기장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역할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신태용 감독님이 이청용 선수를 활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23명의 선수가 결정이 되고 나서 판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 이청용 선수도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자기가 꾸준히 훈련을 해왔고 경기에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량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상당히 좀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선수를 때로는 내보내야 될 때도 있고 뛰고 싶은 선수 못 뛰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해설도 어찌 보면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축구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인맥 이렇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쓴소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인데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해서 정말 해설할 때 가감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일단 저랑 같이 선수 생활했던 선수는 몇 명이 없습니다.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을 내렸을 때는 어떤 잘못된 거라고 보기보다는 실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장 안에서 보는 것과 또 경기장 위에서 보는 것과는 분명히 시야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이죠. 안에서 선수로 생활하는 것, 직접 경기를 뛰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지적이지 그게 그 선수의 개인 능력에 대한 비판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선수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비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밑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수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지적이 이번 월드컵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주장일 때 선수였을 때 그 옆에 있는 미드필더나 뭐 앞에 공격수 뒤에 수비수한테 지시하고 소리치고 뭐 좀 심한 말도 한 적 있습니까? 선수 시절에?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욕은 안 네, 욕을 한 적은 없고요. 뭐 하지만 선수들이 경기장에서는 들리지가 않아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얘기를 하기는 하죠. 지적을 막 한 적 있나요? 이렇게 해야 돼. 뭐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후배들을. 야단을 친 적은 없고요. 이제 소리를 질렀죠. 그게 이제 야단을 친다기보다는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어떤 지시기 때문에 그 선수가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지시지 그거는 이제 서로가 돕는 역할의 어떤 정도죠.
보통 근데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축구는 그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실패 상황들이 더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해외 축구를 보거나 하면은 선수들끼리 좀 서로 나누라거나 이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길쭉하는 모습들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좀 했었는지. 외국에서는 너무나 흔히 자주 있는 일이고요. 네. 뭐 경기 중에서 욕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저희 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선수들이 아니어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경기 중에 의견을 나누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국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가대표에서의 박지성과 국가대표에서의 손흥민 선수 어떤 차이가 혹시 있다고 느끼시는지?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은퇴를 했고 손흥민 선수는 현역이라는 게 네. 가장 큰 차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일을 대표팀에 해야 할 선수인 게 아마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플레이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손흥민 선수와 제 어떤 플레이 성향이 다른 부분, 또 손흥민 선수가 저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고 저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 있고 저보다는 좀 더 기술적이고 저보다는 좀 더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선수라서 예. 아마 저희가 월드컵에서 겪는 상대들은 저희보다 강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격의 찬스라는 부분이 상당히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적은 찬스 안에서도 그 결정력이 높은 선수가 있다면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아마 그게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팬 역시도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수 시절 국가대표의 박지성이 국가대표 손흥민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고 저는 조금 더 많이 뛰고 손흥민 선수 안 뛰나요? 그건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배가 많이 뛴다는 얘기죠. 손흥민 선수가 안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제가 손흥민 선수가 너무 기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저도 기술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저보다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에너지를 보여줬다. 그렇죠. 뭐 에너지가 좋고 활동량도 좋고 수비 가담률도 더 높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재질문해 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멕시코 관련해서 좀 이렇게 분석과 뭐 예상을 해주셔서 나머지 이제 스웨덴과 독일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과 경기 결과에 대한 뭐랄까요 예상 이런 것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스웨덴과 독일 1차전이 이제 스웨덴 경기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조별 예선에서 저는 1승 1무 1패로 16강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의 성적을 내면 더 좋겠지만 아마 그게 저희가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꼭 무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남은 두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16강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역시도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약팀와의 경기를 아직 제가 보지는 못해서 약팀과 경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비 라인을 그렇게까지 많이 올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상당히 간격을 좁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과연 우리나라 선수들이 역습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얼만큼 그거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얼만큼 상대의 뒷공간을 우리가 노릴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센터백들이 상당히 키가 좋고 세력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작고 빠른 선수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과연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좋은 움직임에서 얼마나 좋은 정확한 춘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스웨덴에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 그런 피지컬이 뛰어난 상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수비수들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 호흡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1대1 능력에서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상대로 우리가 1대1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는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협력 수비를 통해서 그 선수를 도우면서 얼마나 라인을 촘촘하게 가지고 가고 끝까지 물고 들어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13 울리고 나서부터 후반까지 거의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꾸준함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흔들 수 있느냐, 또 키가 크고 아무래도 세트플레이 능력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얼만큼 위험 지역에서 세트플레이를 주지 않으면서 수비를 할 수 있느냐도 저희가 경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스웨덴 보면은 어떤 선수를 우리가 이제 주적으로 설정하지 않습니까? 보통 월드컵 때 첫 경기 상대 중에 제일 이 선수 잡아라. 누구를 좀 제일 뭐 일단 플레이로 꼽고 싶은지. 토르스키 선수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데 지난 3월 경기를 봐서는 스웨덴에서 가장 개인적인 기술이 있고 뭔가 창의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서 과연 그 선수가 월드컵까지 어떤 컨디션을 하느냐가 저희 팀에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선수가 부터 나오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공격 전개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르쿠스 포르스베리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 스트라이커 말고요. 그 에밀 포르스베리. 예. 그 선수가 원래는 포슈베리라고 현지에서 발음이 되는데 저희가 명단은 포르스베리라고 결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불러와서 양해를 일단 부탁드리고 그 선수랑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수가 좀 맞상대를 하게 될까요? 포르스베리랑? 뭐 그 선수가 거의 왼쪽 사이드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 선수의 특징이 사이드에서만 있는 선수는 아니어서 네. 거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식으로 계속해서 안쪽으로 침투해서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지 오른쪽 사이드 백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3백을 쓸지 4백을 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중앙 미드필더들과 사이드 풀백 간의 호흡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기 위치에 왔을 때 또 그 위치로 가는지 얼마나 잘 알려주고 또 그런 소통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수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차전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경우의 수도 따질 수도 있고 이미 확정될 수도 있고 이미 좀 그 상황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독일과의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 뭐 23명 중에 누가 나와도 우리보다 전력이 좋고요. 네. 뭐 개인적인 기술 또 뭐 팀으로서의 능력 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브라질과의 경기를 봤지만 압박의 수준이라든지 뭐 공격의 전개 수준은 뭐 스웨덴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차원이 다른 수준이어서 과연 독일이 그 전에 당연히 2승을 해서 빨리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한테 그게 좀 유리하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선수를 바꾸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력을 다해서 저희랑 경기할 이유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부상을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선수는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상당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첫 두 경기에서 이기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좀 더 독일을 상대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독일 어떻게 해야 되나? 독일에서 혹시 제일 그나마 좀 약해 보이는 어떤 포지션이 있을까? 심판이 가장 약해 보이지 않을까. 포지션이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까 여기 마이크 좀. 네, 중앙일보 정지훈입니다. 해설위원으로서 이제 데뷔를 이제 박지성 위원이 하시는데 컨셉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청자 층이 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영표 위원 같은 경우는 뭐 해박한 지식이다 내지는 예측이다 이런 부분이 일종의 컨셉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 또 안정환 위원 같은 경우는 뭐 예능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박지성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해설 컨셉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팬들이 들었을 때 이거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간단 명료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배성재 캐스터께도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영표 위원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박지성 위원이 되게 진지한 사람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대표팀 선후배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분위기를 제일 재밌게 만든 사람이 박지성 위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한데 사석에서 대화를 안 하시니까
이 박지성 의원이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저희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으신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컨셉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영표 해설위원이나 안정환 해설위원도 해설을 통해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부각돼서 그런 컨셉이 씌워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이런 컨셉으로 나가겠습니다.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리허설을 통해서 찾고 연습을 해서 그걸 팬들 앞에 보여주고 나면 팬들이 박지성 해설위원은 이런 부분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 나가면서 월드컵 해설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본인은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아직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내인 김민지 전 아나운서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짓궂은 농담하는 것도 즐기는 사람이고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그 부부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고 친절하고 그런 아빠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 욕심은 그 요즘 육아 예능도 많은데 그런 모습을 한 하루만 비춰줘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같이 축구를 보면서 축구 얘기를 하면 또 재밌게도 얘기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저도 이제 축구 중계를 많이 하면서 많은 해설자 이야기를 들었지만 박지성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모습을 캐치할 수가 있어서 그걸 저만 듣기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물론 이제 갑자기 이제 해설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설을 해온 사람들처럼 아주 능숙하게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무리 없이 전달한다는 또 분명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리허설도 하고 몇 년 동안 축구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을 때 느꼈던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좀 말에 어떤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을 만들어서 하진 않지만 자기가 정확히 판단한 부분을 빨리 얘기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인터뷰 대상자니까 최대한 말을 줄이더라도 본인이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 해설자가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이 하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웃길 것 같습니다. 예. 사석에서 훨씬 웃기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월드컵이 저희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농담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디폴트 상태로 중계를 하려고 하고요.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성 해설위원이 보는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의 경험들 이런 것들은 많이 녹아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비싼 선물을 했더니 말을 잘해주네요. 네, 저는 대통령 시계와 박지성 시계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돼서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어떻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주시면 끝내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월드컵 때는 이제 다크호스 팀이 있고 또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국적인 영웅으로 발돋움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돌풍을 일으킬 팀 하나랑 선수 한 명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풍을 일으킬 팀과 주목하는 선수. 글쎄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마 우승팀을 예상하는 것보다 돌풍을 일으킬 팀을 예상하는 게 아마 확률적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맞추면 정말 최고네요. 이 이상 예측이 없겠습니다. 돌풍을 일으킬 팀 맞추면. 그래도 모르죠. 예. 네, 그래도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집트가 과연 어느 정도나 보여줄까. 살라라는 올해 가장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를 가지고 있는 팀이 과연 그 선수와 같이 어느 정도까지 월드컵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조에 속한 조에서 충분히 또 16강에 진출할 만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팀이 살라를 통해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 개최국 러시아랑 사우디랑 또 같은 조에 있는데 A조입니다. 네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 1위를 하느냐 2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16강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B조가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조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스페인이랑 붙을까 포르투갈 붙을까 아니면 다른 팀이랑 붙을까 해서 달라질 수 있어서 뭐 과연 조 1위를 한다면 8강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과연 살라가 컨디션이 지난 1년 동안 혹사를 한 건가 아니면 아직까지 에너지가 남아있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즌 동안 엄청 펄펄 날았어도 오히려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다. 뭐 그 얼마나 체력을 쏟아부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상당히 기분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선수 스스로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체력적인 부분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메시랑 호날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월드컵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큰 현재 한 10여 년간 현대 축구의 최고 인기 스타들인데. 뭐 아마 메시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유로에서 보여준 모습을 월드컵에서 보여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포르투갈이라는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뭐 결과적으로 유로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과연 아르헨티나 역시도 독일이나 이런 브라질에 비해서 과연 팀 수준으로 봤을 때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은 들겠지만 메시라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게 아마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하고 싶다 또 해야만 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서 또 준우승에서 너무 많이 진 부분이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거기를 해결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어떤 동기부여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작용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랑은 월드컵에서도 붙어보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2번인가 붙어보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게 한 번 빼고 다 졌네요. 네. 뭐 선수로서 3번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졌고요. 4강에서는 한 번. 4강에서 이긴 것만 기억합니다. 네. 뭐 선수로서 뭐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선수인 만큼 또 아마도 자기가 수집하지 못한 트로피가 하나가 또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 트로피가 하나 남아 있기에 그 부분에서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 월드컵이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월드컵 트로피를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둘 중에 월드컵 우승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르헨티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왜 그렇죠? 뭐 포르투갈이 유로에서 우승을 했지만 뭐 일단 팀 전력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가 포르투갈보다는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더 크고 포르투갈은 이미 유로 우승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유로에서 그 이어진 이변을 월드컵에서 또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아시아 팀의 성적을 예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아시아 팀들이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동의한다. 16강 진출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높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시간 거의 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박지성 해설위원의 어떤 해설 모습은 개막전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대결을 저희가 생중계를 모스크바에서 해드릴 거고요. 지난 월드컵 때는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서 좀
축구팀들 뭐 비판도 많이 하시고 또 사이다 같은 그런 장르가 또 입맛에 맞으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한국 축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좋은 선수도 많이 있지만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또 개인적인 판단도 하고 계셔서 아마 이번에 또 새로운 장르에 또 정확하고 또 친절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해설이 또 새롭게 각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축구공 들고 사진 하나만 더 찍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공인구를 들고 한번 박지성 의원 모습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끝나고 혹시 기자님들 중에 그 박지성 의원을 이렇게 셀카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전원에게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살짝 들고 손에 이렇게 들고 살짝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중요할 텐데. 네, 감사합니다.